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격시사 고성국입니다. 네, 22대 국회 전반기 원구성 협상 어젯밤 늦게까지 릴레이 협상에 나섰지만 끝내 이견만 확인하고 불발됐습니다. 민주당은 여당의 불참 속에 법사위를 포함한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으로 선출했습니다. 반쪽 개원에 이어서 반쪽 원구성으로 출발하게 된 겁니다. 예, 앞으로의 전국 현안 여야 관계자 차례로 만나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예, 화요일에 고정 코너 있습니다. 법학다식 그리고 건강 백세입니다. 예, 6월 11일 화요일 전격 시사 출발합니다. 네, 전격 시사는 유튜브 라이브로 지금 생방송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 참여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샵 9730으로 참여해 주시고요. 콩 어플 무료로 쓰십시오. KBS 1라디오 정치, 경제, 사회문화 다양한 명품 콘텐츠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많이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뉴스 브리핑입니다. KBS 우정아 기자입니다. 어서 오세요, 우 기자.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젯밤 결국 11개 주요 상임위원장 강행 처리됐군요. 네, 이 민주당이 협상의 쟁점이 됐었던 이 법사위 또 운영위, 과방위까지 이 3개 주요 상임위를 포함해서 11개 상임위의 위원장을 결국 민주당 몫으로 의결을 했습니다. 민주당은 그동안 협상은 좀 충분히 했다면서 적법한 절차다 이렇게 좀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은 표결 강행에 강하게 반발을 하면서 본회의장 밖에서 규탄 집회를 열었습니다. 어제 몇 차례 본회의 시간까지 늦춰가면서 협상이 계속됐는데 결국은 결렬됐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네, 이 결정적으로 이 상임위 중에 상임위라고 하는 법사위원장 자리 때문이었습니다. 이 본회의가 열리기 직전까지 여야 원내대표가 이 국회의장 중재로 협상을 좀 계속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특히 핵심 쟁점인 법사위와 운영위 이 과방위원장 자리를 놓고 한때 좀 일부 합의안이 나오기도 했었는데 결국에는 이 합의안도 처리를 못했습니다. 네. 추경호 원내대표, 이 국민의힘 원내대표 주장은 여당에서 이 법사위원장 자리만 가져가게 해준다면 운영위와 이 과방위는 포기하겠다라고 했었는데 민주당에서 단칼에 거부했다면서 결렬의 이유를 설명을 했습니다. 이러다가 막판 협상까지 결렬이 되자 이 우원식 국회의장이 결국 본회의 개최를 결정을 했고 국민의힘 의원들, 여당 의원들이 의장실로 대거 몰려가서 거세게 항의 피켓팅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네, 이 국회 상임위가 모두 18개니까 이제 7개가 남았잖아요. 네. 이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네, 앞으로도 이 나머지 7개 말씀하신 나머지 7개도 민주당이 가져갈 확률이 좀 충분히 있어 보이는 상황입니다. 민주당은 이 앞으로 이 국민의힘 입장 변화가 없다면 나머지 7개 자리도 차지해서 18개 상임위를 모두 가져간다는 계획까지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국민의힘은 모든 상임위 참여 거부도 검토를 역시 하고 있어서 여야의 극렬한 대치가 당분간 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민주당이 그 당헌 당규 개정안을 어제 최고위원회에서 의결했지 않습니까? 네. 어떤 내용이죠? 네, 우선은 이 지금 민주당은 당 대표와 또 최고위원이 대선에 출마를 하려고 하면 대통령 선거일 1년 전까지는 이 사퇴를 해야 한다 이렇게 지금 당헌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지금 이 당헌을 그대로 두는데 만약에 이 특별하고 상당한 사유가 있다, 일이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되면 당무위원회가 의결을 해서 1년 전이라고 하는 이 시한을 바꿀 수도 있게 이 개정안을 이번에 최고위에서 통과를 시킨 겁니다. 네. 이걸 두고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대권을 위해서 이 당헌 개정안까지 밀어붙이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왜 이런 비판이 좀 더 특히 나오냐면 앞으로 정치 일정상 더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번에 만약에 대표직을 연임을 하고 2027년 그러니까 다음 대선에 출마를 하게 되면 2026년 3월 1년 전에는 대표를 사퇴해야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2026년 6월에 이 대표를 만약에 사퇴를 하고 나면 석 달 후에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개정안에 따라서 이재명 대표는 2026년 6월에 치러지는 지방선거까지 지휘를 한 뒤에 대선까지 1년도 안 남은 상황에서 이 대표직을 사퇴하고 대선을 준비하는 게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선거라고 하는 네. 특별하고 상당한 사유가 있으니까 네, 이벤트를 이렇게 해석을 하겠군요.
자, 당원을 폐지한 것도 있습니까? 네, 이 민주당 최고위는 또 이번에 이 당직자가 이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기소가 되면 사무총장이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한 당원 80조를 이 폐지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것도 한번 사실 이 지난 국회 때 민주당 내부에서 좀 홍역을 겪었던 내용인데요. 이재명 대표가 좀 각종 의혹으로 재판을 받다 보니까 이런 이 당원 폐지까지 강행을 하는 게 아니냐면서 당시에 좀 비명계의 반발이 좀 있었는데 네. 이번에 결국 이 폐지가 결정이 됐습니다. 이해식 수석 대변인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 검찰 독재 정권 하에서 이재명 대표와 또 야당 의원들에 대해서 무리한 수사 또 기소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이번에 이렇게 폐지를 하게 됐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국민의힘이 이 대목에서 상당히 강하게 비판한 것 같아요. 네, 이 성일종 사무총장이 발언을 했는데 이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민주당의 당원 당규가 왜 필요하냐 이렇게 좀 되물으면서 뭐 공산당이나 하는 구차한 뭐 형식적인 민주주의 절차를 흉내를 내지 말고 이 대표 뭐 어명이라도 하라 뭐 이렇게 좀 강한 어조를 쓰면서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외신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긴급 회의에서 미국이 주도한 가자지구 휴전안을 채택했군요. 네, 이 안보리가 이 간밤에 긴급 회의를 열어서 이 미국이 주도한 가자지구 3단계 휴전안을 지지하는 결의를 채택을 했습니다. 이번 결의안 표결에서는 안보리 15개 이사국 중에 14개국이 찬성을 했고 러시아는 기권했습니다. 결의안이 안보리에서 최종 가결이 되려면 15개 이사국 중에서 9개국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고 또 동시에 이 상임이사국인 미국, 중국, 러시아, 또 영국, 프랑스까지 어느 한 곳도 이 5개국 어느 한 곳도 거부권 행사하지 말아야 합니다. 네. 이미 그런데 앞서서 이 러시아가 이 채택 자체에서부터 좀 기권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좀 이번 결의안이 최종 통과가 되기까지는 사실은 좀 쉽지 않아 보이는 상황인 겁니다. 네. 전국 의사들이 오는 18일 전면 휴진하겠다고 예고했는데 정부의 대응 방침이 나왔죠. 네, 이 정부가 좀 원칙대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예고된 18일에는 지자체를 통해서 동네 병의원을 운영하는 개원이들에게 18일에 이 휴진 없이 진료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네. 휴진 사유가 있으면 사전에 신고를 하라고도 했습니다. 18일 당일엔 일단 정부가 실제 휴진율을 파악해서 만약에 이 30%를 넘게 되면 바로 이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린다는 게 정부 방침입니다. 또 집단 행동을 이끌고 있는 이 의사협회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면서 사법 절차까지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상당히 원칙적인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이 발표가 된 건데 의협은 어떻습니까? 예정대로 강행합니까? 예, 이 강행하겠다 휴진을 처리할 뜻이 없음을 지금 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또 특히나 하루 앞서서 17일부터 또 무기한 휴진을 결정했죠. 서울대병원, 이 서울대 의대 교수를 포함해서 의대 교수들도 지금 의협에 18일부터 있는 휴진 방침에 동참을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휴진을 만류하는 목소리도 좀 여전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유홍림 서울대 총장은 서신을 통해서 서울의대 교수들에게 진료 현장을 지켜달라 이렇게 좀 호소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러 환자 단체들도 정말로 이 절망적인 소식이라면서 좀 휴진을 좀 바로 철회해달라 이렇게 지금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 날짜가 며칠 남았군요. 네. 네, 우리 축구 국가대표팀이 오늘 밤에 중국과 이제 경기를 하는데 북중미 월드컵 2차 예선 마지막 경기군요. 네, 오늘 이 홈 경기가 있습니다. 우리 축구 대표팀이 오늘 밤 8시에 이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중국을 상대로 이 북중미 월드컵 2차 예선 마지막 경기를 치릅니다. 이미 조 1위를 확정을 해서 3차 예선 행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좀 여유가 있는 편인데 중국은 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에 이어서 조 2위긴 한데요. 오늘 밤 이 결과에 따라서 3차 예선 진출이 자칫 중국이 실패할 수도 있어서 총력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 대표팀이 중국전에서 승리하게 되면 3차 예선전에서는 톱시드에 이 배정이 돼서 3차 예선에서는 일본, 이란 같은 강호들과는 일단은 같은 조에는 배정은 안 되게 됩니다. 네. 우리 축구 대표팀 새 감독을 언제쯤 맞이하게 될까요? 네, 이번 이 경기까지입니다. 일단 지금은 지금 임시 감독 체제죠. 김도훈 감독이 맡고 있죠. 근데 이번에 중국전이 끝나면 일단은 해산을 한 후에 우리 대표팀은 정식 감독을 선임을 해서 오는 9월부터 시작하는 이 북중미 월드컵 3차 예선에 임하게 됩니다. 네.
예, 북한이 이제 우리 측 확성기 방송 재개에 대응해서 자기들도 확성기 설치를 하고 있다는 거가 네. 확인이 됐다 그러죠. 네, 예. 이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어제 그 담화를 통해서 뭐 새로운 대응이 있다 뭐 이렇게 예고를 했었는데 뭐 아무래도 좀 이건 것 같습니다. 이 합동참모본부가 이 북한이 대북 확성기 방송에 대응해서 대남 확성기 방송을 준비하고 있는 정황을 식별했다고 밝혔습니다. 군사분계선 일대 비무장지대에 있는 북한군 이 민경대대에서 철거됐던 대남 확성기가 다시 설치를 하는 모습이 식별이 된 건데요. 일단 뭐 이 확성기가 과거 사례를 좀 보면은 우리 군 이 전방 부대에서 들어도 이 무슨 말을 하는지 이 확인이 안 될 정도로 일단은 뭐 이 대남 확성기가 방송 출력이 매우 낮은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 우리 군은 이 화력 대기 태세를 한 단계 격상해서 이 즉각 운용할 수 있는 포 대기 수까지도 지금 늘린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네, 뭐 어떤 전문가는 이 북한의 확성기 방송은 북한 군인들이 우리나라에서 쓰는 확성기를 듣지 못하게 하기 위한 맞대응 성견 예, 방해용 네. 교란용이다 뭐 이런 분석도 내놓고 있습니다. 자. 국민권익위원회가 김건희 여사 고가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서 청탁금지법 위반 사항이 없다 이렇게 판단해서 사건 종결 처리했다고요? 네, 이 6개월 만에 이 종결 처리를 했습니다.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건데요. 이유는 이 청탁금지법에 이 아시고 있는 대로 이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해서는 금품 수수에 대한 처벌 조항 자체가 아예 없기 때문에 이 권익위가 따질 사안은 아니라는 겁니다. 권익위는 신고 내용이 언론에 뭐 다 공개가 돼서 새로운 내용이 없는 데다가 법 위반 행위를 확인할 수가 없다면서 종결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야당은 권익위를 좀 일제히 비판을 했습니다. 뭐 권력의 시녀로 전락했다 이런 표현까지 쓰면서 특검으로 가려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뉴스 브리핑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KBS 우정화 기자였습니다. 전격 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 7시 32분입니다. 전격 시사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도 한여름 못지않은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어제 대구를 비롯한 경상도 곳곳에는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내려졌는데요. 오늘 어제보다 기온이 더 오르겠습니다. 특히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경상도를 중심으로 33도 이상 오르는 곳이 많겠는데요. 한낮에 경주가 35도, 대구와 밀양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 낮 기온도 30도를 웃돌겠습니다. 전남 구례가 33도, 서울과 춘천, 대전 32도로 중부지방과 영남 지역은 어제보다 높겠습니다. 온열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아침 기온도 어제보다 높게 출발하고 있는데요. 현재 서울의 기온 22.5도로 대부분 지역에서도 20도 안팎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서해상에는 바다 안개가 짙게 끼어 있습니다. 오전까지 바다 안개가 유입되는 중부 서해안과 전남 서해안에도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늦은 오후부터 저녁 사이 영남 내륙에는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22.5도입니다. 날씨 정보의 조하늘이었고요. 이어서 이 시각 교통 상황을 KBS 교통정보센터의 김민희 씨가 전해드립니다. 상습 정체 구간 중심으로 출근 정체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창원 쪽으로 고령분기점 부근 2차로와 갓길에서는 고장난 화물차를 처리하고 있고요. 남해고속도로 순천 쪽으로 창원 1터널 부근 2차로에서는 장애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제일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쪽으로 장수 부근 5차로에서는 화물차 관련 사고가 났는데요. 부근으로 정체 시작됐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는 한남부터 서초 사이와 신갈분기점에서 수원 부근, 다시 남사 진위에서 남사 사이로 정체입니다. 이후 옥천 휴게소 부근 2, 3차로에서는 장애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어제 11개 상임위원장 단독 의결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개혁신당 이기인 최고위원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고위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이기인입니다. 네, 어제 본회의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어저께 저도 실시간으로 단독 표결하는 걸 봤고요. 아마도 저도 그렇지만 그걸 지켜보는 많은 국민들께서 이번 22대 국회에도
어찌 보면 좀 틀려먹었다 생각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 법사위를 누가 가져가느냐라기보다는 뭐 이렇게 운영위를 누가 가져가느냐, 법사위를 누가 가져가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국회 원구성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한정된 이 위원장직이라는 자리를 두고 여야 내지는 소수정당까지 포함해서 어떤 형태로 협치해서 최대한의 이해관계를 충족시킬 것인가, 이 어찌 보면 향후 4년의 국회 협치 일기예보를 보여주는 시험대 같은 건데, 한쪽은 가져가겠다고 주장하고 한쪽은 안 된다고 주장하는데 그 이상으로의 정치력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만 봐도 앞으로의 어떤 국회가 다룰 특검이나 거부권이나 여러 가지 쟁점 법안들 처리하는 모양새가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서 아마 많은 국민들께서 좀 실망하는 모습 느끼지 않으셨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 이기인 최고위원이 있는 개혁신당은 그 국회의원이 3명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개혁신당도 어제 본회의에 참석하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개혁신당 쪽에서는 운영위원회 그 참여 문제로 그 좀 주장이 있었고 또 협상이 있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 상황은 어떻습니까? 원래 이제 그 운영위의 비교섭단체 몫에 2석이 있었었고, 기존에는 이제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의 위성정당이 이제 그 2석을 가져가는 것으로 내정되어 있었었는데, 네. 어저께 우리 천하람 당선자와 이주영 당선자가 직접 우원식 의장을 만나서 아니 이렇게 민주당 계열, 동일한 색깔과 동일한 계열의 의원들로만 의석수를 채우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이 선거제도라고 하는 것이 소수정당의 많은 진출을 장려하기 위해서 이 연두경까지 채택되고 있는 마당에 소수정당을 장려하지만 국회에서는 소수정당의 어떤 참여를 보장하고 있지 않은 거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독립성과 어떤 이렇게 독립성을 정확하게 보장할 수 있는 개혁신당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주장했는데, 이런 것들을 좀 우원식 의장과 여야의 대표가 좀 납득해서 저희 그 천하람 의원 같은 경우에 운영위로 이렇게 좀 포함시킨 것 같습니다. 저희의 주장이 잘 받아들여졌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 문제로 그 국민의힘 뭐 추경호 원내대표하고도 대화가 있었습니까? 뭐 대화가 있었다기보다는 사실 국회법상 비교섭단체 의원들의 운영이라든지 아니면 상임위의 배분이라는 게 여야의 대표와 국회의장이 협의를 통해 가지고 국회의장이 결정하는 것이니까요. 네. 아무래도 비교섭단체의 우리 개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운영위에 포함됐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분명히 여당도 알고 있을 것이었고, 또 이것에 대해서 크게 반발이 없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도 아마 여당에서 좀 고려하고 있지 않았나,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내다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어제 이제 이기인 최고위원 말씀하신 대로 네. 최종적으로는 법사위원회가 이제 마지막 협상 쟁점이었던 것 같은데, 예. 그 국민의힘에서는 이 법사위원장에 이렇게 이 더불어민주당이 강한 의욕을 보이는 것은 결국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 이기인 최고위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법사위라는 곳이 사실 본회의에 올라가기 전에 이 법안들의 최종 관문 형식을 하기 때문에, 네. 그간의 관례라는 것은 일당이 의장을 가져가고 법사위원장을 이제 여당이 가져가는 것이 관례였는데, 이런 것들이 이번에 깨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민주당에서 법사위원장직을 굳이 그렇게 집착하는 것은 앞으로 있을 어떤 이어영 부지사의 특검이라든지, 그리고 앞으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법안 대응에서도 주도권을 가져가겠다는 의미로 보기 충분하기 때문에, 네. 국민의힘의 주장에 대해서 모든 것을 동의하지는 않지만 방탄으로 봐도 무관하지 않다고 저희도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지금 그래서 국민의힘은 나머지 이제 국민의힘 몫으로 배정된 남겨둔 7개 상임위원장도 지금 거부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네. 그 최고위원께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이 시점에서 그래도 그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직도 포기하고, 그리고 상임위 대신 당 산하에 그 15개 특위 만들어가지고 민생 현안 챙긴다는 구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사실 이렇게 장기화되면 불리한 건 국민의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희망하는 상임위원장을 못 가져가니까 번외의 특위 구성하고 모두 이제 보이콧하겠다는 식으로 나오면, 아무래도 이것이 장기화됐을 때 피로감을 느끼는 것은 국민들일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어느 상임위를
어느 당이 더 많이 가져갔느냐, 누가 가져갔느냐 신경 쓰는 것보다 사실 결국 빨리 일을 하라는 것이 국민들의 주된 요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임위 못 가져가니까 별도 특위 만들어가지고 뭐 번외로 일하겠다라고 하는 건 맞지 않고요. 또 결국 특위 안건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어쩔 수 없이 지금 야당과도 양보할 건 하고 포기할 건 하면서 그렇게 일을 해야 되는 건데 이런 식으로는 사실 먹리를 부리는 것밖에 평가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이 있고요. 또 상임위원장 못 가져갔다고 이렇게 뭐 이럴 게 아니라 상임위원회에서도 있는 상임위원회에서 최선을 다하고 또 총선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그래도 좀 최선의 협치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원구성이 그 야당의 단독으로 돼서 그 점은 좀 아쉽지만 그러나 국민의힘이 7개 남은 상임위원회를 포기하지 말고 거기에서라도 최선을 다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시군요. 예, 그렇습니다. 뭐 전부 다 보이콧하거나 15개 특위를 별도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번외로 나가서 장외로 나가거나 있는 상임위원회에서가 아닌 다른 제도로서의 어떤 투쟁보다는 그나마 있는 7개도 챙겨가고 국회에서 싸워도 국회 내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상임위원장직을 맡으면서 싸우는 것이 옳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런데 이제 이런 식으로 그 국회 22대 국회가 출발부터 사실 그 굉장히 강대강 대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 개혁신당은 이제 3석의 원내 의석으로 원내 정당으로 이런 상황에서 잘하면 캐스팅 보트를 행사할 수도 있고 또 잘못하면은 이 강대강 대치 국면에서 존재감을 발휘하기도 어려워질 수도 있고 양 측면이 다 같이 있는 것 같은데 최고위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저희 3명의 당선자들 면면을 살펴보면 여권의 범위 내에서 있었을 때도 그리고 지금 저희가 개혁신당의 입장에 있었을 때도 각자의 진영에서 소신껏 할 말을 했었던 사람들이 모인 정당이기 때문에 그리고 각 진영에서 조금은 욕은 먹다 하더라도 합리적인 안이 있다면 그것을 관철시키려고 노력을 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개혁신당으로서의 어떤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면 가장 좋을 것이고요. 사실 근데 의석수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여론상으로서의 어떤 의견이 옳다 그르다라는 것을 만들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이 되고 또 거중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저희는 그것으로서 최대한 만족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최대한 그 캐스팅 보트를 행사하기 위해서 그 힘을 좀 집중해서 역할을 해보겠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런데 도대체 그 개혁신당은 여당이야 야당이야 또는 뭐 보수 정당이야 진보 정당이야 그런 질문 많이 안 받으시나요? 예, 그러니까 뭐 범야권에 속하는 당이냐 아니면 이준석 대표가 아무래도 국민의힘이 있었기 때문에 여권에 아직도 속한다고 보느냐라는 질문들을 여전히 받고 있긴 합니다. 네. 네. 어떻게 답변하십니까? 답은 저희는 항상 일관됩니다. 지금 구성원들 보면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조웅천, 이원욱, 이준석 등등 각자의 당에서 소신껏 목소리를 냈던 의원들이 모인 정당인 만큼 이것저것 눈치 보지 않는 선명한 야당으로 평가받고 싶은 것이 저희의 바람이고요. 무엇보다 이제 최근에 이 12사단 박태인 훈련병 문제도 저희 개혁신당이 가장 먼저 또 가장 선명하게 목소리를 냈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거대 정당들이 이상한 전략적 계산으로 뭐 여성표 이럴까 남성표 이럴까 고민하는 그런 정당이 아니라 부당한 사안들이나 정의롭고 공정하지 않는 사안들에 있어서 똑바로 목소리 내는 그런 아주 선명하고 명징한 야당이고 싶다. 그러면서도 거대한 어떤 야당의 잘못된 행태에 대해서도 지적하는 것도 잊지 않는 반성하는 야당이고 싶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개혁신당의 그 1호 법안이 뭐죠? 1호 법안은 아직 뭐 구체적으로 저희가 발표한 것은 없는데요. 뭐 어느 당은 한동훈 특검법 같은 거 정말 민생에 하등 도움되지 않는 법안을 1호 법안으로 내겠다는 정당도 있는 것 같은데 저희는 지금 여러 안을 놓고 원내 3명의 의원들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개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을 배출한 모든 정당에서 유일하게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동시에 배출한 정당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다른 정당들은 지역구 당선 숫자가 나올수록 비례 의석수가 불리한 영향을 끼치니까 비례정당을 별도로 만들었으니 저희는 사실 그런 꼼수를 안 부리고 비례도 지역구도 모두 다 배출한 정당이니까 위성정당을 방지하는 방지법을 낼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천하람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방광역단체장 같은 경우에 이 결선투표제 도입해가지고 다양한 정당들에서 단체장 당선자를 배출할 수 있는 지방자치제 만들자라는 취지로
검토 중이고 이렇게 여러 가지 안은 좀 두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국민의 삶과 가까운 현안들을 다룰 수 있는 법안으로 1호 법안을 좀 저희가 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기인 최고위원 말씀 들으니까 진짜 그런 대목까지는 생각이 못 미쳤던 부분이 있네요. 지금 개혁신당이 지역구에서 이준석 의원 1명 그리고 예. 비례로 2명을 당선시켰으니까 그렇습니다. 지역구와 비례에서 동시에 당선된 유일한 정당이다.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의 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선거구적 특성 때문에 다른 예. 정당들은 의석이 아무리 많아도 동시에 지역구 비례에서 동시에 당선시키는 정당은 없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사실 지역구 당선자가 나올수록 비례대표 의석수에서 이렇게 감표가 되다 보니까 네. 그걸 회피하기 위해서 이제 위성 정당들을 만든 건데 그렇군요. 저희는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정면 승부하지 않았습니까? 네. 저희 정당 그런 정당이 저희 정당으로 유일하기 때문에 위성 정당 방지법을 만든다면 저희가 만드는 것이 조금 더 많은 국민들에게 와닿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의 1심 재판이 나왔습니다. 9년 6개월. 예.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희는 이제 저희 대변인 통해서 속빈강정 같은 판결이라고 비판을 했는데 이 재판 과정에서 이상한 점이 많다라는 건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실 겁니다. 원래 이화영 부지사의 변호인이 기존에는 재판 연구관까지 지냈었던 30년, 그러니까 수십 년 경력의 변호인이었다가 돌연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변호인을 교체했는데 또 그분이 이제 민주당과 연관이 되어 있는 사람이었는데다가 방북 사건 자료가 5만 페이지가 넘는데 새로 변호인이 교체되면서 이재명 지사한테 보고한 적 있다라는 것이 곧바로 이게 번복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이화영 부지사 본인에 대한 9년 6개월이라는 판결은 이상하지 않은데 문제는 이 사안이 분명 이재명 지사와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띈 사건일 수밖에 없는데 그걸 이제 재판부가 판단하지 않은 판결이라는 점에서 저희는 속빈강정 같은 판결이라고밖에 평가할 수가 없는 것이고 이제는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든지 특가법상 뇌물이라든지 방북비용의 대납이라는 것이 실체화됐다고 저희는 평가합니다. 그런 만큼 이재명 대표의 개입과 연관 여부도 좀 속도감 있게 수사하고 재판을 받아봐야 될 사안이 됐다. 저는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그 수사 검사에 대한 그 탄핵 얘기도 나오는 것 같고요. 그리고 예. 이 판결을 내린 판사에 대한 예. 여러 가지 그 비판도 나오는 것 같은데 예. 이런 상황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민주당이 이성을 좀 찾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재명 대표 1명 지키겠다고 뭐 계속 그렇게 이상한 거짓된 주장을 뭐 술자리 회유라는 주장까지 했다가 금방 이제 반박당할 거짓말들을 계속 앞세워가지고 이화영 부지사의 판결과 이재명 대표를 향한 수사를 차단하려 달려드는 것은 더 큰 역풍을 맞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번에 이화영 부지사 판결에서도 재판부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비합리적인 변명으로 일관해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네. 그리고 이화영 측 진술도 좀 이상한 것이 술자리 회유 이 측면에서 처음에 술자리도 6월이었다고 했다가 이재명 지사와의 연관성 진술이 6월 중에 5번으로 모두 끝나는데 뭔 소리냐고 반박당하니까 6월 말이나 7월 초였다고 또 번복했다가 다시 7월 4일이었다고 이렇게 좀 갈팡질팡하고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또 곧바로 또 이 검찰 측에서는 교도관의 출정 일지랑 호송 계획서 곧바로 이렇게 공개하면서 반박당하고 계속해서 좀 거짓말이라도 해가지고 재판을 유리하게 끌고 가고 이걸 또 정치권 쟁점으로 바꿔가지고 정치적으로 좀 찍어 누르려는 의도로 보여지는데 그랬다가는 이재명 대표를 향한 수사에서도 크게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이 네. 어떤 진리를 이제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정치를 보면 정치의 사법화 또 역으로 사법의 정치화가 좀 도가 지나치다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네. 이번 사건 이 재판도 그런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를 좀 넘어설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정치의 모습을 좀 보고 싶다. 예, 저희 개혁신당도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 취지의 말씀으로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예. 현안이 몇 가지 더 있는데요. 이 오물풍선 도발 그리고 그에 대응하는 그 대북 학생기 방송 재개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개혁신당에서는? 일단은 이번 정부가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비판을 좀 하고 싶습니다. 원래 첫날 오물풍선이 넘어온 첫날에는 우리 사회자분도 아시겠지만 새벽녘에 그 전국민 재난 문자까지 알릴 정도로 민감하게 대응을 했었다가
지금은 오물풍선이 어디 뭐 SNS에서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정부가 별것 아닌 것처럼 대응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인식이 있거든요. 네. 안보라는 것이 사실 이 아주 작은 0.1%의 위협이라도 대비하고 대응책을 마련해 놓는 것인데 지금은 그저 이 오물풍선은 그냥 북한에서 넘어오는 별것 아닌 흔한 것이라는 것처럼 여기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저희는 강하고요. 또 오물풍선이 육지에 착륙하고 나서 그 안에 뭐가 들었는지 확인하는 건 정말 위험한 행동이라고 봅니다. 공중에 있을 때 요격할 수 있는 소형 비행 물체라든지 드론이라든지 태세를 갖추는 것에 역량을 집중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알겠습니다. 개혁신당에서 예. 지난번에 이제 국회를 통과했다가 제2의결에서 이제 그 폐기가 된 해병대원 특검법 있잖아요. 예. 이것을 좀 국민의힘도 거부하기 어려운 어떤 대안을 좀 만들어 보겠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천하람 원내대표가 했는데요. 혹시 네. 어떤 내용인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아직 뭐 구체화되지는 않았고요. 당사자가 생각하는 안이 있는 듯한데요. 네. 아직은 뭐 당 외부로 저희가 알리지는 않고 공식적으로 이렇게 법안을 발의하면서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근데 재상명 사건은 아무래도 안보를 중요시하는 이 집권 여당 국민의힘에서도 많은 의원들이 속으로는 찬성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만 당론에 걸어졌을 뿐이겠죠. 특검법에서 야당이 납득할 수 있는 독소 조항, 그러니까 여당도 납득할 수 있는 독소 조항의 완화적 내용이 담긴 내용들이 발의되지 않을까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국민권익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의 이 고가 가방 수수 이 문제 관련해서 청탁금지법 위반 사항이 없다 이렇게 종결 처리했습니다. 이렇게 공식 예. 발표를 했는데 예. 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입장 발표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뭐 국민권익위원회가 이 김건희 여사의 어떤 명품백 수수 문제를 무작정 옹호하거나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결정을 내렸다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도 수많은 법안들과 근거들을 검토한 결과 처벌할 수 없는 조항들, 그러니까 근거가 부실한 것은 맞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개혁신당에서도 영부인에 대한 대한민국의 영부인에 대한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해가지고 앞으로 이런 사례를 만들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정강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국민권익위원회의 이런 결정은 뭐 나름대로의 평가를 내리는 부분이지만 이 명품백 수수라는 것은 정확하게 일어난 일이고 많은 국민들께서 판단을 끝낸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사건을 어떻게 사법 처리할 것인가, 형사적 처리를 할 것인가, 혹은 정권이 바뀌었을 때 똑같은 문제가 반복됐을 때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을 놓고 우리 국회와 정치가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최고위원님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김정숙 여사와 관련된 또 이런저런 문제 제기와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예. 네, 개혁신당은 어떤 입장이신지요? 이 도정환 단장의 해명을 들어봤는데요. 얼핏 들어보면 이 비싼 기내식이나 김정숙 여사가 혼자 가게 된 경위도 조금 더 살펴보고 판단해야 되겠다 싶었고요.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만큼이나 자극적인 문제가 더 있을지는 들여다봐야 될 것 같은데 무엇보다 사실 지금 김정숙 여사의 문제를 여당에 끌고 나온 것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속수무책으로 당하기만 하기 때문에 맞불형식으로 좀 들고 나온 것 같은데 22대 국회의 첫 의제로 사실 김정숙 여사와 관련된 것을 꺼냈다라는 것 자체가 많은 국민들에게 실망을 자아내기 충분한 어떤 행동이 아닐까라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시간이 한 1분 정도, 지금 한 30초 정도 남았군요. 마무리 한 말씀 좀 듣겠습니다. 개혁신당 최고위원으로서 어떤 말씀하시겠습니까? 어저께 간담회 이제 단독 처리하는 것들을 보고 많은 국민들께서 좀 실망하셨을 텐데 원구성이라는 것이 매해마다 매 기수마다 이렇게 반복되면서 많은 국민들에게 피로감을 준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빨리 원구성 조속하게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저희도 목소리 내고 빨리 일할 수 있는 국회, 일할 수 있는 정치가 될 수 있도록 저희 개혁신당도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개혁신당 이기인 최고위원이었습니다. 네, 정격시사 1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잠시 2부에서는 신지호 전 새누리당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올해 태풍은 또 얼마나 세려나. 농사짓기 힘드네. 걱정하지 마. 농사에도 보험이 있잖아. 농부의 마음을 잘 아는 농작물 재보험으로 농부의 땀과 노력을 지켜드리겠습니다. 태풍, 우박 등 자연재해로부터, 화재의 야생동물 피해로부터 정부가 약 90%의 보험료를 지원해드립니다. 그중 벼보험 가입 기간은 6월 21일까지. 전국에 있는 가까운 지역 농축협에 방문해 서둘러 가입하세요. 이 캠페인은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업정책보험금융원, NH농협손해보험이 함께합니다. KBS 라디오 기후위기 대응 캠페인 지구를 안녕하세요. 저는 글로벌 해양환경단체 시세포드 코리아의 활동가 진정철입니다. 자원봉사 참여자들을 저희가 모집을 해요. 그래서 같이 함께 바다에 나가서 쓰레기를 줍다 보면 직접 실감을 할 수가 있거든요. 굉장히 많은 쓰레기들을 볼 수 있고 많이 죽어가는 생명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플라스틱 쓰레기가 유독 많긴 하지만 그 중에 절반 이상은 이제 어업에서 발생되는 그물이나 밧줄, 그런 쓰레기들이 많고요. 보통 낚싯줄에 걸린 조류들도 많고요. 그래서 발에 걸려 있어서 못 날아가고 푸드덕거리는 새들도 많고, 여름철에 특히 많이 발생되는 쓰레기가 있어요. 그래서 국내 여름에는 폭죽놀이를 엄청 하잖아요. 불법으로 금지되고 있는데요. 관리 감독은 안 되고 있어요. 피서객들은 바다를 찾아가서 폭죽을 터뜨리고 즐기는 휴가를 보내기도 하죠. 근데 그 와중에 우리가 쓰는 일회용품, 플라스틱 쓰레기 이런 것도 무차별하게 마구 버려집니다. 특히 폭죽에서 발생되는 중금속이 포함된 화약, 그리고 미세 플라스틱이 포함된 탄피가 발생되는 문제로 해양 생태계 파괴와 해양 생물들, 모든 생물들을 위협하는 그런 위험성 있는 놀이이기도 합니다. 일상에서 할 수 있는 행동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기, 텀블러 사용하기, 그리고 수족관에 가지 않기, 불꽃놀이 하지 않기, 하늘과 바다 등 자연을 그대로 바라보기, 이런 작은 행동들이 무슨 도움이 되겠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소금물 3%가 바다를 썩지 않게 하듯이 이 작은 행동이 큰 생명을 지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뜨거워지고 있는 지구. 지금 우리의 문제입니다. KBS 라디오 기후위기 대응 캠페인 지구를 지켜라 였습니다. KBS 58분 날씨. 6월의 초입부터 더위의 기세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벌써 폭염특보에 열대야까지 나타났는데요. 어제 대구를 비롯한 경상도 곳곳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내려졌고요. 밤사이 강릉의 최저기온이 25도를 기록하면서 올해 첫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이번 주 내내 낮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곳이 많겠고요. 특히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영남 내륙은 33도 이상으로 오르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경주가 35도, 대구와 밀양 34도까지 올라서 어제보다 더 덥겠고요. 전남 구례는 33도가 예상되고 중부지방도 서울 32도, 경기도 하남은 34도, 청주와 강릉 33도로 어제보다 조금 더 높겠습니다. 습도도 높아서 몸으로 느끼는 더위는 실제 기온보다 더 덥게 느껴지겠습니다. 온열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가끔 구름 많겠고요. 자외선도 강하겠습니다. 늦은 오후부터 저녁 사이 영남 내륙에는 5에서 10mm의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소나기가 내릴 때 돌풍과 함께 벼락이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현재 서해상에는 바다 안개가 짙게 끼어 있는데요. 오전까지 바다 안개가 유입되는 서해안에도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3.1도입니다. KBS 58분 날씨 조하늘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네, 전국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신지호 전 새누리당 의원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젯밤 어떻게 보셨습니까? 국회 상황. 저는 어제 이제 두 가지 일이 벌어졌잖아요.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이제 그 당 대표 임기를 좀 자유롭게 해주는 그 당원 개정안이 의결이 됐고, 네. 국회에서는 또 이 민주당의 단독 원구성 11개 상임위원장. 예. 이게 이제 이재명 당을 넘어서 이제 이재명 국회가 되고 있구나. 하하. 예. 이재명 당.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재작년 3구 대선에서 패배하고 기존의 정치 문법을 완전히 무시한 채 바로 국회의원 배지 달고 또 당대표 되고, 그래서 이 민주당을 이재명을 위한 방탄당으로 만든 거 아닙니까? 네. 이젠 그걸 넘어서 이 입법부를 이재명을 위한 방탄국회로 만드는구나. 그 이재명 대표가 그런 말을 한 것이 기억이 납니다. 민주당의 이재명이 아니라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만들어 가겠다. 그러니까 이재명의 국회가 된 거죠. 네. 그러면 이제 11개 상임위원회가 어제 의결이 됐어요. 네. 이제 7개가 남았습니다. 그럼 7개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저는 국민의힘이 받고 싶어도 못 받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어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마지막 협상안을 던지지 않았습니까? 이제까지 국회 관례를 보면요, 1당이 국회의장을 갖고 가면 2당이 법사위원장을 갖고 가고 여당이 운영위원장을 갖고 가는 게 이제까지 국회 관례였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관례대로 따지면 법사위와 운영위를 국민의힘이 받아야 되는데, 네. 운영위와 과방위까지도 그냥 넘기겠다. 민주당이 주겠다. 그 대신 법사위원장만 우리에게 좀 양보해 달라. 마지막 협상안을 그렇게 던졌는데, 네. 이거는 엄청나게 양보한 협상이에요. 기존 우원식 의장은 관례보다도 국회법이 우선이라고 그랬는데 이 관례에서도 엄청나게 양보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일고의 가치도 없다. 바로 그 자리에서 까버렸어요. 이거는요, 굉장히 어찌 보면은 민주당의 오만함이 이제 아주 하늘을 찌른다. 왜냐하면 과거의 사례를 보면 이런 정도로 여당 원내대표가 절충안을 던지면요, 최소한 하루 정도라는 아주 고민하는 척이라도 합니다. 척도 안 해요. 척도 안 하고 그냥 바로 일고의 가치도 없다. 그 여당 원내대표 그거를 그 자리에서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고 강행을 해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면 추경호 원내대표가 굉장히 모욕감을 느꼈을 거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그렇죠. 이거는 뭐 국회사로 보면 이제 어제 국민의힘은 그 뭐 옛날에 뭐 삼전도의 굴욕이라고 그랬는데 여의도의 굴욕이에요. 이거는. 자, 이 법사위원장 문제가 마지막에 국민의힘이 마지막까지 포기할 수 없었던 위원회인데 이제 그게 거부됐다. 즉각 거절당했다. 그러면 역으로 얘기하면 더불어민주당에서 법사위원장을 그렇게 집착했다는 뜻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 이유가 뭡니까? 그 뭐 이재명 방탄 아니겠어요? 어떤 의미의 방탄입니까? 지금 뭐 금요일 오후에 이제 이화영 9년 6개월 중형극에 내리고 나서 비상등이 켜진 거고, 그 전부터도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지만 이화영 1심 판결로 인해서 마음이 더 급해진 거 아니겠습니까? 마음이 더 급해진 거고, 이 본인들은 오늘 아마 법사위 열 것 같던데요. 보니까. 그래요? 예, 그래서 뭐 자기들은 1호 법안이 그 해병대원 특검법안 다시 그 발의하는 거다. 뭐 이렇게 했는데 거기다가 이화영 특검법을 껴넣기를 할 겁니다. 이화영 특검법을 껴넣기 할 거고요. 지금 국민의힘은 7개 상임위원회를 받을지 말지도 아직 결정을 못한 상태고, 네. 또 11개 상임위원장을 어제 의결을 했지만 그 상임위에 국민의힘 의원들을 지금 배치도 하지 않은 상태 아니에요. 네. 그런 상태에서 그냥 강행하겠다는 그냥 거죠. 법사위를 또 단독으로 야당 열겠다. 단독으로 그렇게 예상하시는 거군요. 예, 뭐 그리고 뭐 그런 좀 기사들이 나오고 있네요, 아침에. 오늘 아마 법사위와 과방위를 야당 단독으로 개최해서 그거를 처리할 것 같다. 뭐 이런 건데 거기에 이제 그 이화영 특검법이 껴들어갈 거예요. 겉으로는 이제 해병대원
특검법 다시 발의하는 거라고 하지만 저는 그래서 이 법사위는요 지금 22대 국회의 법사위는 이재명의 방탄을 위한 개인 로펌이 될 것이다. 이렇게 가면. 예. 그 어제 저희 방송에서 이 신경민 의원, 김영우 전 의원, 신경민 전 의원 그 토론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네. 그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 때문에 오히려 원구성 문제에 있어서 더불어민주당이 더 강하게 그렇죠. 네. 결과적으로 그렇게 이제 현실화되고 예. 있다. 예. 그래요. 네. 그럼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이 그 이제 9년 6개월 실형 나온 거 네.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정치적으로? 그 굉장히 아픈 거죠. 그리고 이제 7월 12일에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이 그 뇌물을 공유한 쪽 아닙니까? 네. 그 또 이제 선고 공판이 있어요. 아하. 그러니까 이제 검찰이 뭐 이번 주 내로 그 이재명 대표 그 제3자 뇌물죄로 기소한다고 다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사법 리스크가 굉장히 커지는 거죠. 본인들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화영 유죄는 이재명 유죄로 연결된다. 예. 그 본인들이 그런 인식을 갖고 있었던 거기 때문에 네. 예. 지금 비상 상황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 뭐 이런 법사위가 그 검찰이나 이런 재판부를 그 소관하는 상임이니까. 그렇죠. 예, 단순히 이제 국회 운영에서 뭐 이 게이트키퍼 관문 역할을 하는 법사위를 가져간다를 넘어서 그렇죠. 구체적으로 이거는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서 이거는 절대 포기할 수 없다 이렇게까지 나올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없었다 거죠. 이런 분석이시군요. 그러니까 뭐 그 여당 원내대표의 상당히 그 양보한 그 절충안도 그냥 바로 까버린 거 아닙니까? 그럼 앞으로 전국이 굉장히 경색될 것 같으네요. 그러면 경색될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으로서는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어제 그런 식의 그 굴욕을 당했는데 7개라도 받아갖고 뭐 하자? 그게 말이 되겠어요. 그럼 국민의힘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국민의힘은요 그래도 집권 여당의 프리미엄을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뭐 지금 뭐 그 당에 뭐 15개 특위가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집권 여당이 좋다는 게 뭐예요? 당정 협의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고요. 네. 물론 이제 입법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게 있다지만요. 예를 들어서 종부세의 경우에는 네. 종부세를 폐지하는 것은 이제 입법사항이지만요. 네. 세율을 조정하는 거는 그냥 시행령으로 가능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종부세율을 지금 민주당조차도 종부세 1인 그 1가구에 한해서는 뭐 폐지하자 그런 거 안이 나오니까 그런 거를 그냥 선제적으로 하면 됩니다. 찾아보면 많습니다. 민생과 관련된 거. 근데 그게 네. 지난 2년간 그 야권에서는 그 시행령 정치다라고 이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을 비판해 왔거든요. 네. 근데 지금 우리 신재호 의원 말씀 들어보면 그 시행령 정치를 계속 안 할 수가 없다 이런 상황이네요. 그러니까 작용이 있으니까 반작용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이재명 방탄을 위한 국회로 전락시켜버리니까 어쩔 수 없이 시행령이라도 해서 민생을 돌봐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판단은 국민한테 맡기고. 예. 알겠습니다. 예, 국민의힘이 그렇게 가야 된다고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죠. 예. 그 아까 어제 있었던 2가지 사건을 동시에 먼저 말씀하셨는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당헌 당규 개정을 통해서 이재명 대표의 그 대표가 연임된 이후에 그 이 대표 임기 연장 문제까지 해결했다. 왜 그렇게 한다고 봐야 됩니까? 뭐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자 그런 건데 네. 지금 뭐 이제 아까 뭐 민주당의 이재명이 아니라 이재명의 민주당 그게 굉장히 키워드고요. 사실상 어제부로 이재명 유일 체제가 거의 완성 단계에 들어섰다. 그리고 이 22대 국회는 이재명 국회 그러니까 국회의장도 사실상 이재명 대표의 하수인인 거죠. 이재명 대표가 버튼 누르면 그냥 쭉 알아서 하는 뭐 그런 시스템이 된 거니까 이 모든 것들은 결국 그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 네.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는 이제 사법 리스크 어떻게든지 이 국회 권력을 이용해서 막아야 된다. 뭐 그 일념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국민의힘 상황도 좀 짚어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전당대회를 7월 25일 날 여는 걸로 일단 확정 발표한 거죠. 23일이 될 것 같다고 나옵니다. 이틀 더 이틀 뭐 예. 큰 차이는 없죠. 예. 예. 룰은요? 룰은 7대3. 그다음에 단일 지도 체제. 네. 기존대로. 예. 예. 어떻게 평가하세요? 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데 황우려 비대위원장이 쓸데없는 분란을 좀 야기했다. 그리고 국민의힘이 지금 저 이재명의 민주당이 저런 식으로 폭주를 하는데 지금 이런 거 가지고 한각에 내부적으로 무슨 에너지를 낭비할 땐가 전혀 아니라고 봅니다. 네.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시켜서 굉장히 소중한 시간을 낭비를 했다라고 봅니다. 근데 어쨌든 이렇게 될 것이었다 이런 말씀이죠. 네. 그럼 전당대회는 어떻게 전개될까요? 뭐 저는 한동훈 전 위원장 출마한다고 보고요. 그 밖에 이제 다른 분들이 누가 나올지는 뭐 본인들 의지에 달려 있으니까. 근데 이제 뭐 흥행에 성공하는가 여부가 관건이다 그런데 저는요 그 관점도 조금 이제 고개가 갸우뚱해지는데 예를 들어서 2004년에 당시 한나라당이 노무현 전 대통령 그 당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를 좀 무리하게 추진해갖고 이른바 탄핵 역풍을 맞아가지고 그 17대 총선인가요? 패배하고 그래서 뭐 그 저 천막당사 치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위기에서 박근혜 지금 당시 국회의원이 당 대표가 됩니다. 네. 되면서 그 위기를 수습해 나가는 그 구심점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박근혜 국회의원이 그 전당대회 나고 당 대표 될 때 무슨 강력한 경쟁자가 있어갖고 흥행이 되고 뭐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누가 봐도 그냥 박근혜 의원이 되겠구나. 그리고 흥행으로 따지면요 가장 치열했던 게 김무성 서청원 그 전당대회였습니다. 그때 치열했죠. 그리고 치열해갖고 흥행은 잘 됐죠. 그리고 결과가 좋았습니까? 네. 그 지금 상황에서 대다수 언론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출마를 예상하고 또 출마한다면 당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지금 보도를 하고 있어요. 신재호 의원은 어떻게 예상하세요? 저도 뭐 이변이 없는 한 그렇게 뭐 갈 거라고 보는데 이제 뭐 한동훈 위원장이 이제 당 대표가 되면 어떤 모습을 보여줍니까?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구원 투수로 등판한 거고요. 이번에는 선발 투수. 비대위원장은 원래 그렇죠. 예, 그럼 구원 투수고 이번에는 선발 투수 아니에요. 오롯이 이제 한동훈의 정치력과 그런 것들이 시험대 위에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잘할 것 같습니까? 잘 하도록 뭐 좀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 다른 현안들도 몇 가지가 있어서요. 그 유전 문제 가지고 그 이제 야권에서 상당히 거센 또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 시추공 하나 뚫는데 뭐 1,000억 가까이 든다고 하는 보도가 나오면서 그게 예산 집행이 돼야 되는데 예산 심의권은 또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야권이 갖고 있으니까 이제 그런 차원의 이제 그 이야기들도 벌써 나오고 있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그 최대한 뭐 그 오해가 없도록 그 야당이 제기하는 그 의혹에 대해서 최대한 성실하게 답변하고 의혹을 해소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 편성 그러니까 예산 편성권 정부인데 예산 심의하고 그거를 예산 그 승인을 안 해줄 경우에는요 또 뭐 안타깝지만 뭐 비상수단을 써야 된다든가 뭐 정부 예비비라든가 뭐 그런 게 돼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는데 하여간 뭐 그건 또 그 주도권을 지금 야당이 쥐고 있는 거니까요. 네. 그 왜 대통령이 발표를 했냐 이런 비판들도 있던데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뭐 그것까지는 모르겠어요. 이제 이 모든 거는요 과정보다도 결과입니다. 결과. 네, 결과. 네. 기름이 나오면. 네. 또 안 뭐 나오면. 모든 것이 다 정당화되고 합리화되는 근데 그 거고. 결과라는 게 뭐 상당한 시간이 경과돼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뭐 시추 결과는 뭐 내년 상반기 정도는 나온다고 하니까요. 네. 1차 그 결과를 보고 얘기하자. 예. 그 의료계 휴진 문제가 우리 많은 국민들을 좀 걱정하게 만들고 있어요. 네. 어떻게 평가하세요? 지금 정부의 대응과 또 의료계의 행동.
그래서 전 정부의 대응에 좀 아쉬운 점이 많이 있는데 네. 그것도 여기 평가하려면 얘기가 길어지고 지금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교수들이 파업에 나서겠다고 하는 것은 좀 지나치다. 오히려 이제 본인들 스스로가 사회적으로 고립될 오히려 자충수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예. 중단해야 된다. 네. 저 집단 휴진까지는. 예. 근데 지금 심하죠. 예. 예, 의료계는 지금 의협집행부나 이 상황을 이끌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강경한 것 같던데요. 그래도 그렇게 강경하게 해서 본인들이 얻을 게 무엇이고 그러니까 너무 이제 이 큰 판을 봐야지. 그러니까 의료계가 국민들과 함께 가야지만 뭔가 그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을 텐데 지금은 그 역방향이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좀 크게 보자. 네. 그래요. 그리고 아까 제가 그 얘기 좀 하고 싶었는데 어떤 말씀이에요? 요새 이제 그 헌법 84조 그 해석 문제로 여러 가지 논란이 많습니다. 대통령이 됐을 때. 예. 그 이제 탄핵 소추에 예. 소추에 이제 그 뭐 재판이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 그래갖고 뭐 보니까 뭐 찬성하는 법학자 반대하는 법학자 이렇게 쭉 나오는데 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그 대통령에 당선되기 전에 그런 모든 재판이 중지된다라고 하는 그런 해석으로 가면요. 예. 아주 극단적인 경우에 살인은 저지르고 하급심에서 법정 구속이 돼서 그 구치소 생활을 하고 있는데 출마했어요. 옥중 출마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예, 유죄 확정되기 전까지. 예,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는 옥중 출마 가능해요. 네. 옥중 당선이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풀려나야 됩니까? 이런 문제까지도 포함해서 지금 고민을 해야 될 때다. 그래요. 최악의 경우에는. 예, 저는 사실 그 논의는 너무 앞서가는 논의라서 제가 이게 근데 앞서가는 건지 지금쯤 이제 대선이 가까워져서 이 논쟁이 벌어지면 이게 오히려 더 꼬입니다. 그런 그러니까 점도 좀 있겠지만. 시간적 여유를 두고 좀 다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좀 말씀드립니다. 저리고 이런 문제는 진짜 이 헌법학자들이나 형사사법 체계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그 이해와 입장을 갖고 있는 분들이 논의를 하는 것이 제일 건강하다고 보는데 이렇게 해놓고 정치권이 이 논쟁을 시작해 버리면 결론은 빤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치권뿐만 아니라 정치권도 뭐 그 나름대로 입장 피력을 해야 될 거고 예. 뭐 법적에는 법적대로 하고 그다음에 일반 국민들의 또 여론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거 한번 사회적으로 걸러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한두 가지 문제만 더 짧게 더 짚을게요. 이 국민권익위원회 결정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거는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뭐 그 청탁금지법의 법 조항에 충실한 결정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이게 이게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해외 순방하는 날 뭐 발표 시점을 일부러 잡아서 면죄부 주려고 했다 이런 식의 그 비판도 있을 것 같은데. 또 그게 뭐 확인이 됩니까? 예를 들어서 용산 대통령실의 지시가 국민권익위에 있었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아주 순한 양처럼 곧이곧대로 따라서 했다. 뭐 이런 뭐 확인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게 우연의 일치인지 저는 뭐 우연의 일치라고 봅니다. 예, 종부세 개편 또는 폐지 논란에 대해서는 어떻게 가져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세요? 아니 저는 이제 일가구에 대해서는 폐지를 해야 되고요. 그게 이제 종부세라는 게 이제 이중과세 논란도 있고 물론 이제 그 뭐 헌법재판소에서는 종부세 합법이라는 결정이 나왔습니다만 지금 또 부동산 시장 상황을 보거나 우리 국민들의 어떤 이 부동산으로 인한 어떤 경제 사정 등을 감안했을 때 1인 1가구는 폐지하는 게 맞다. 이렇게 봅니다. 예. 오늘 여러 가지 현안을 아주 압축적으로 잘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예. 신지호 전 새누리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한 번 더 뉴스입니다. 네, 한국경제신문 최형창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그 액투지오 기자회견 이후에도 지금 논란이 계속되고 있어서요. 그 아브레우 고문 기자회견 있잖아요. 예. 좀 눈여겨 보셨죠? 그렇습니다. 뭐 기자회견도 기자회견이고 계속 지금 뭐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때 뭐 조선일보도 하고 어제는 또 매일경제신문 뭐 계속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어제 또 나온 얘기 중에서는 눈여겨본 게 계속 이제 이분은 이제 가능성, 희망적인 메시지를 많이 던지고 있잖아요. 이 경북 포항 영일만처럼 이 리스크가 작은 유망 구조는 세계적으로 드물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가능성을 놓고 이 개발을 할지 말지 논란이 벌어지는 것 자체가 좀 일반적이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요새 말한 그 유망 구조는 이 매장 가능성이 큰 지역을 이제 유망 구조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제 7개가 그 인근에 함께 발견돼서 이 자원 밀도 면에서도 매력적이다 이렇게 또 말을 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그 탐사 성공률이 20%라고 한 거는 지난주부터 나온 얘기잖아요. 근데 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지난주 기자회견에서도 이 가이아나 광구 성공률이 16%였다는 겁니다. 그에 비하면은 지금 우리 포항 영일만 앞에는 20%에서 상대적으로 더 높다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 거고요. 다만 이제 어제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한 건데 지질학적 의미에서의 성공 가능성이 20%란 것이지 이게 또 상업적 성공 가능성과는 좀 별개다 또 이렇게 또 말을 합니다. 어쨌든 지금 석유가스 그런 발견 가능성이 20%인 것이고 채산성이 있는지는 앞으로 또 석유공사가 따져봐야 할 문제다 또 이렇게 조금 분리가 됐습니다. 네. 이렇게 객관적으로 성공 가능성이 높게 나오는데 그래도 이런저런 의혹이 제기되고 문제가 제기되는 걸 보고 참 이상하다 뭐 이런 얘기도 했다 그러더라고요. 예. 뭐 본인은 답답하니까 그런 얘기를 했겠죠. 네. 호주 우드사이드 회사에 대해서도 뭐 아브레우 고문이 언급한 게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그 우드사이드가 어느 정도 이제 포항이나 인천 동해 바다에 탐사를 좀 어느 정도 좀 그 분석을 해 놓은 자료가 있어서 그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또 분석을 잘 할 수 있었다. 이런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한 건데요. 네. 우리가 이제 흔히 거인의 어깨 위에 서서 이제 뭐 세상을 보는 뭐 그런 기자한테 이제 그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요. 거인의 어깨 위에 서서 이 우드사이드라는 거인의 어깨 위에 서서 이번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었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드사이드가 급하게 철수하면서 조사해 놓고도 이 분석하지 못한 데이터가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더해서 석유공사가 또 별도로 확보한 자료를 종합해서 이 순차 층서 해석 이 기법을 적용해서 지금 이 7개 유망 구조를 끌어낼 수 있었다는 건데요. 순차 층서 해석 기법은 이 심해 퇴적물에 쏜 그 탄성파를 분석해서 지질 구조를 분석하는 기법을 말합니다. 정부도 우드사이드 관련 추가 설명을 이제 어제 했는데요. 우드사이드가 동해 심해 탐사 사업에서 철수한 거는 이 해당 회사의 그런 인수합병 과정도 다른 별건 문제지 이게 지금 동해가 뭐 유망하지 않아서가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또 했습니다. 이 우드사이드라는 회사가 BHP라는 회사와 합병을 하면서 당시 이제 캐나다나 페루 해외에서 추진하던 이런 해상 프로젝트 중심으로 지금 철수 결정이 이루어진 거라고 한 건데요. 그러니까 우드사이드의 철수가 동해 심해에 원유가 없다고 단정지을 근거가 전혀 아니다 이렇게 지금 반박을 한 겁니다. 우드사이드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공받은 이 석유공사는 지난해 2월 탐사자료 유망성 평가 분석을 이제 액트지오 여기다 이제 의뢰를 한 거죠. 그런 다음에 석유공사는 우드사이드와 공동 탐사한 자료와 또 독자 탐사 자료 일체를 지금 다 전달을 해서 어쨌든 이런 20% 가능성 결론을 내렸다는 게 이 산업부의 설명입니다. 네, 지금 최 기자가 전해주셨는데 산업부가 그 시추 해역 결정하는 문제에도 어제 얘기를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어제 산업부 최남우 2차관이 직접 나왔습니다. 어쨌든 여러 의구심이 나오지만 정부는 다음 달 시추 해역을 정하기로 한 건데요. 연말에 그러면 첫 시추를 하겠다는 겁니다. 이제 다음 달에 시추 해역을 정하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일이 진행되면은 연말에 이제 시추를 하겠다는 거죠. 이 최 차관은 현재 이 드릴십이라든지 이런 보급선 계약이 뭐 물리 검증과 관련돼서 용역 계약이 지금 체결된 상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석유공사는 이번 이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해당하는 동해 8광구 또 6-1광구 탐사 시추를 위한 이 헬리콥터 운영 입찰을 공고하면서 8억 2천만 원 가량의 예산을 또 책정을 했거든요. 네. 이 부가가치세를 더하면 일단 9억 원이 지금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동해 광구 설정을 새로 한다는 얘기는 뭐죠?
그러니까 지금 이 새로 발견된 이 유망 구조, 아까 말한 그 가능성, 매장 가능성이 큰 지역이 기존의 이런 복수 광고와 이제 걸쳐 있어가지고 지금 네. 아무래도 이제 개발이랑 투자를 위해서는 좀 구획 정리가 새롭게 필요하다 이런 좀 가능성이 제기된 건데요. 예. 정부가 이제 시추 단계부터 막대한 비용이 드는 이 심해 가스전 그런 개발 특성을 고려해서 이 재설정된 광고별로 이제 해외 투자를 또 유치하겠다, 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런 걸 단계적으로 진행해서 어쨌든 지금 국민들이 우려하는 게 이거 막대한 세금 들어가는 건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네. 좀 재정 부담을 완화를 해보겠다 이렇게 지금 밝힌 겁니다. 현재 동해 심해는 8광구, 6-1광구 북부, 6-1광구 중동부 세 구역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정부는 최근까지 진행한 이 탐사 분석 결과 이 석유와 가스 대량이 묻혀 있을 가능성이 큰 이 대왕고래 7개 유망 구조 찾았다고 발표한 거잖아요. 네. 어쨌든 지금 이 대표적인 유망 구조인 대왕고래가 이 8광구와 6-1광구 북부에 걸쳐 현재 있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초하고 개발하기 위해서 광구 조정을 해야 된다. 네, 예. 어제 그 산자부의 그 브리핑 중에 사과가 있었습니다. 예. 예, 어떤 내용의 사과입니까? 지금 계속 좀 여러 가지 문제와 의혹 제기가 되고 있다 보니까 이제 액트지오가 이 지난해 2월 석유공사와 계약 당시 $1,650 수준의 이 법인 영업세를 체납한 채 그대로 계약을 했던 사실이 지금 밝혀져서 좀 논란이 있었거든요. 네. 이에 대해서 산업부가 직접 사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최 차관은 계약 당시에는 이 같은 체납을 몰랐다는 입장인 건데요. 이 석유공사와 산업부가 이 액트지오가 법인 자격을 유지한 상태였기 때문에 용역 계약 자체에는 문제가 없었다 이런 해명인 겁니다. 근데 어쨌든 파장이 계속돼서 사과를 한 건데, 그러니까 법인격이 살아 있기 때문에 계약 자체에 지금 문제가 있었다는 건 아닙니다. 다만 네. 이제 국제 입찰에서 이 체납 여부가 또 요건도 아니었다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입찰 시에 납세 증명서를 첨부하게 돼 있었으면 그 과정에서 해결됐을 텐데 그런 부분까지는 종합적으로 못 본 점에 대해서 이 석유공사를 포함해서 정부를 대신해 죄송하다 이렇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체납 사실과 전문성은 또 별개라는 입장이거든요. 체납했다는 사실이 액트지오 자료의 신뢰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는 게 현재 정부의 입장입니다. 그래요. 예. 근데 석유공사가 시출하려면 어쨌든 국회에서 예산 통과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예. 어떻게 전망하세요? 현재 국회 지형상으로는 쉽지 않은 문제인데요. 네. 그러니까 지금 좀 예산 편성권은 정부에 있지만 또 이 심의하고 약간 예산을 또 약간 이른바 소위 칼질이라고 하죠.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야당이 좀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민주당에서는 이제 내년도 예산안 심사할 때 벼르겠다 입장인데요. 계속해서 뭐 경제성 문제라든지 또 업체 신뢰성에 의문을 많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최근까지도 민주당에서 성명서를 내서 어쨌든 지금 생산 당시에 국제유가 천연가스 가격보다도 낮아야 되는데 과연 이게 천문학적으로 투자가 된다고 해서 우리가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느냐 계속 그렇게 좀 의문을 제기하고 있거든요. 네. 지금 어쨌든 이 10년 후에 또 경제적 가치 비교하면은 지금 상황으로 하기 어렵다 이런 입장입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 최형창 기자였습니다. 전격 시사 2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3부에서는 화요일의 코너입니다. 법학다시 그리고 건강백세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 필립 피셔는 성장주 투자, 피터 린치는 장기 투자. 방법은 달라도 목표는 하나. 성기영의 경제쇼가 성공의 길로 안내합니다. 깊이 있게, 명쾌하게, 지금 이 시대 경제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성기영의 경제쇼와 함께하십시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5시 5분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네, 법학 다식입니다. 예, 오늘 다룰 소재가 전주 소재 모 초등학생이 교감 선생님의 뺨을 때리고 폭언을 하는 그 영상과 관련된 겁니다. 예, 법학 다식 이희관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이번 사건으로 뭐 교육계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정말 깜짝 놀라고 충격도 받고 그랬는데요. 이번 사건의 경위부터 좀 정리해 주실래요? 예, 전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이 자기 학교 교감에게 욕설하고 폭행하는 영상이 공개되어서 사회적 파문입니다. 해당 영상에는 학생이 자신을 제지하는 교감의 얼굴을 때리고 가방을 휘두르며 밀치고 교실 문을 우산으로 내리치는 장면들이 담겨 있는데요. 또 다른 영상에는 교실 담임교사 책상에 전화를 걸면서 담임교사에게 조용히 하세요 하면 대드는 모습이 보이기도 했습니다. 학교 측 설명에 따르면 이 무단조퇴를 막자 벌어진 소동으로 학교는 일단 해당 학생에게 등교 중지를 내린 상태입니다. 또 알려진 바에 의하면 해당 학생은 이미 여러 차례 전학을 하며 학교를 옮긴 바 있고 이 중에는 강제 전학을 당했던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학생의 부모는 한 방송 매체와 인터뷰에서 물론 아이가 어른을 때렸다는 점이 부모로서 참담하지만 그 진위를 가릴 가능성이 좀 있다고 말하면서 아이가 일방적으로 선생님을 때렸다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때렸다는 것은 폭력 행사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흔히 학교에서 벌어지는 폭력을 학교 폭력이라고 하는데 이 사안이 그럼 학교 폭력입니까? 예, 물론 이제 그 학교에서 발생하는 폭력의 대표적인 것이 학교 폭력인데요. 이번 사건은 학교 폭력과는 이제 구별이 됩니다. 네. 학교에서 발생하는 폭력은 크게 이제 네 가지 등장인물에 따라서 이제 구분할 수 있는데요. 그 학생이 학생에 대한 폭력을 행사하는 게 말씀하신 학교 폭력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학생이 교사에 대해서 폭력을 행사하는 게 요번과 같은 교육활동 침해 사안입니다. 교육활동 침해 사안.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그 반대로 그 교사가 학생에 대해서 폭력을 행사하는 일종의 체벌이죠. 이는 이제 초중등교육법에서 금지되어 있고요. 마지막이 교사가 교사에 대해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일종의 그 직장 내 폭력으로서 이제 일반 형사법의 규율을 받을 겁니다. 이번 사안은 교육활동의 한 당사자인 교원에 대해서 학생이 폭행과 모욕을 한 사안으로서 학교 폭력 사안과는 구별되는 전형적인 교육활동 침해 사안입니다.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다. 예. 이 학생이 이 폭력적인 행동으로 교육활동 침해를 했고 또 무단 이탈 학교에서 그런데 이 학생에 대해서 학생 스스로 또 보호자의 법적 책임 이게 어떤 부분이 그러면 문제가 되는 겁니까? 영상에 드러난 사실관계만 놓고 본다면 교감에 대한 폭행이 있지 않았습니까? 뭐 뺨을 치고 그다음에 가방을 휘두르고 물기까지 했고 또 모욕과 욕설이 있었죠. 뭐 감옥에나 가 이러면서 이에 대해 일반적인 민형사 책임과 또 이제 학생의 신분이지 않습니까? 그 학생 신분에 따른 징계 등의 행정처분을 염두할 수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해당 학생은 민형사적인 책임은 지지 않으나 학생이기 때문에 학생으로서의 책임은 질 것입니다. 그리고 학부모는 아이의 행위에 대해서 민사적인 책임을 지게 될 텐데요. 네. 일단 학생은 형사적으로 이제 아시다시피 형사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처벌이 불가합니다. 네. 민사적으로도 역시 그 형사 미성년자와 마찬가지로 민법상 책임 무능력자 제도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어서 역시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데 다만 이 책임 무능력자의 아이에 대한 보호 양육자로서 부모는 책임을 지는데 일종의 감독자 책임으로 민법 제755조에 따른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학생의 신분에 의해서 지게 되는 책임은 이 교감에 대한 폭행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육활동 침해의 가해 학생 책임을 지고 또 무단으로 이탈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경우에 따라서 학칙에 의해서 그 초등중교육법상 징계가 가능할 것입니다. 예. 학생이 그 10세 미만으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형사 처벌은 어렵고 또 민사상 책임도 묻기 어렵다. 예, 맞습니다. 그러나 학생으로서의 교칙을 어긴 부분에 대한 그런 징계는 가능하고 그다음에 학부모가 갖는 책임은 그것대로 별도로 있다. 예, 민사적인 책임을 져야죠. 자기 아이에 대한. 예. 근데 이 학생이 이 학교에 오기 전에도 그런 하여튼 강제 전학이 좀 있었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초등학교가 강제 전학이 가능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고등학교, 중학교뿐만이 아니라 초등학교에 있어서도 강제 전학이 가능한 경우가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학교 폭력에 의한 경우와 그다음에 교육활동 침해에 의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모두 그 대상이 학생과 교원으로 이제 구분될 뿐 폭력 행위 등에 기반한 경우인데요. 이 의무교육 과정
이게 퇴학이 불가능한 초등학교나 중학교에서는 사실 이 강제 전학이 가장 중한 처분이겠죠. 아하. 예, 그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바꿔 말하면 이 강제 전학을 받았다는 것은 그게 학교 폭력이든 교육활동 침해든 그 정도가 아주 심했다는 그런 평가를 받는 것인데 네. 이 사안에 있어서 해당 학생이 강제 전학이 만약에 전력이 있다면 이전 학교에서 학교 폭력 또는 교육활동 침해 어느 하나에 해당된 후 가장 중한 처분을 받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게 의무교육이니까 퇴학은 불가능하고. 예, 그렇습니다. 예, 어떻게든 하여튼 교육은 시켜야 되는데 예. 도저히 이 학교에서 못하니까 가장 중한 제재가 강제 전학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이 조금 전에 이제 그 학폭과 교육활동 침해 이거를 이제 구별해야 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 교육활동 침해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이 교육활동 침해에 해당되는지 그 기준이 있습니까? 예, 교육활동이라는 것은 사실은 교육 당사자인 학생과 교원 모두에게 인정되는 것이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것은 결국 우리 헌법재판소도 밝혔듯이 헌법적 권리인 학생의 그 교육받을 권리 이제 그 수업권을 종국에 있어서 보장하려는 것인데요. 교육활동 침해 행위란 가장 간단히 보면 학생 또는 보호자가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해서 폭행, 협박 등 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하는 게 교육활동 침해입니다. 네. 이 교육활동 침해가 되기 위해선 학생 또는 보호자가 교육활동 중인 교원을 대상으로 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하거나 법에서 금지하는 간섭 행위를 하는 건데요. 그래서 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라는 건 뭐 형법상 폭행, 협박 또는 뭐 성폭력 범죄 같은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침 뱉는 거 이런 것도 뭐 이런 부분도 경우에 따라서 좀 모욕이 될 수 있으니까요. 예. 그다음에 이제 법에서 금지하는 그 간섭하는 행위라는 건 이번에 최근에 신설이 되었는데 그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뭐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이런 행위, 이런 경우도 이제 법에서 금지하는 간섭 행위가 됩니다. 그건 주로 학부모들이 아무래도 교사를 상대로. 예. 그러네요. 예. 이렇게 그 교원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다 이렇게 인정이 되면 그러면 어떤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까? 교육활동 침해는 어차피 학교 폭력과 마찬가지로 가피해 구도지 않습니까? 가피해 구도에서는 항상 두 가지 조치가 우리 눈에 보이게 되는데 그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와 그다음에 가해자에 대한 꾸짖는 선도 조치가 이제 가능하겠죠. 그래서 교육활동 침해도 마찬가지로 피해 교원에 대한 이 보호 조치가 가능한데 대표적으로 두 가지 심리상담 조언 그다음에 치료를 위한 요양이 가능합니다. 이 침해 학생에 대해서는 1호부터 7호까지 즉 학교 봉사에서부터 강제 전학, 퇴학까지 7가지의 조치가 가능합니다. 이 교육활동 침해는 예전에는 학교에 있는 그 학교 교권보호위원회에서 1차적 판단을 했었는데 지금은 그 판단 주체가 학교가 아닌 교육지원청 지역 교권보호위원회로 이관이 되어서 거기서 1차적인 판단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처분권자도 학교장에서 그 교육장으로 바뀌게 된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설명하신 것은 이제 교육활동 침해를 한 학생이나 학부모에 대한 이 처벌이나 제재 부분이군요. 예. 제 생각에는 그렇게 어떤 사안이 발생해서 교원활동 침해가 이루어지면 그게 발생하면 이제 피해를 입는 사람은 교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 교사는 뭐 애한테 어린애한테 뭐 한 대 몇 대 맞았다고 해서 무슨 중상해를 입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심리적으로는 엄청난 그 이 충격과 타격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오히려 더 그게 힘들 수도 있죠. 그렇잖아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조치들이 좀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런 부분 대해서는 뭐가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피해 교원에 대한 대표적인 조치로 어떤 그 심리 상담과 조언이 있고 그다음에 뭐 치료라든지 여기서 이제 치료라는 건 어떤 뭐 신체적 정신적 치료이겠죠. 이런 거와 이제 그런 부분이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고 그다음에 또 우리 여러 이 피해 교원에 대한 어떤 법 제도적으로 법률적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그 제도적인 보완들이 현행은 지금 아주 꼼꼼하게 그래도 비교적 잘 되어 있는 편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 교육활동 침해가 학생에 의해서 이루어질 때는 학생에 대한 조치가 이러이러한 조치가 있을 수 있다고 쭉 설명하셨는데 이 교육활동 침해가 학부모나 보호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경우들도 종종 있을 것 같아요. 예. 그 경우에는 이 학부모는 학생도 아니라서 전학도 보낼 수가 없는데 어떤 조치가 가능합니까? 예, 아주 적절하신 지적인데 뭐 학생이 아니니까 그런 뭐 전학 같은 건 할 수 없지만 최근에 이제 법 개정을 통해서 직접 이제 학부모에게 어떤 처분이 가능해졌냐면 서면 사과나 뭐 재발 방지 서약
같은 것, 또 하나 이제 특별교육이나 또는 심리치료를 받게 이렇게 강제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도 만약에 정당한 사유 없이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를 받지 않으면 과태료 300만 원 이하를 부과하는 어떤 그런 그 강제력도 갖고 있습니다. 만약 이번 사안에서 학생의 보호자가 학교교사를 폭행을 했다면 민형사 책임 이외에 이제 개정된 교원지휘법에 의해서 아까 말씀드린 어떤 그런 그 조치나 처분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 사안으로 다시 돌아가서 보면요, 이 학생의 경우에는 이제 학교 출석 정지 기간에 또 자전거를 훔친 사실이 드러났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교육 당국이 이 학생의 어머니를 그 교육적 방임에 의한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그러는데요. 이거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 아동학대 정의 규정은 아동복지법에 나와 있고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 처벌법은 아동학대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동은 만 18세 미만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먼저 보면 누가 신고를 하든지 간에 아동학대로 신고가 되면 아동이 피해자로서 대우받는 겁니다. 즉 이 사건에 있어서 학생과 학교와의 관계선 일정 부분 학생이 학교에 가해를 가했더라도 아동학대에 신고가 되면 학생은 피해자 지위에서 이제 보호받게 되는데요. 가해자이자 동시에 피해자. 아동학대일 때는 이제 피해자로만 그 보호를 받게 됩니다. 네. 아동학대라는 것은 그 아동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는 그 행위가 아동학대인데 그 행위의 모습은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그리고 유기 방임 총 5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예. 그 아동학대의 방임이라는 것은 보호자가 아동의 양육과 보호를 반복적으로 소홀히 해서 그 아동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는 모든 행위를 말하는데요. 말씀하신 교육적 방임이라는 건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보호자가 아동을 특별한 사유 없이 학교에 안 보낸다거나 또는 아동의 무단결석을 방치하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교육적 방임이겠죠. 만약에 이제 지금처럼 신고가 되는 경우에는 드디어 보호자와 피보호자의 그 관계에 사법당국이 개입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이제 생기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그 피해 아동 보호 명령 청구 제도가 있는데 네. 이는 이제 학대가 재발할 염려가 있을 때 피해 아동을 이제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가정법원 관할이고요. 이렇게 되면 구체적인 조치로 피해 아동을 아동 전문 보호기관이나 상담소 등에 위탁해서 치료나 상담을 받을 수 있게 하는데 아마 이 사안에서 교육당국이 아동학대로 고발한 거는 이런 상담과 치료 위탁을 염두에 둔 어떤 그런 처사인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이게 이제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인데 만약에 유사한 일이 중학생, 고등학생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면 이게 처벌 수위가 좀 달라집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차피 이제 같은 학생이기 때문에 뭐 이제 강제 전학을 받을 수 있다는 거는 뭐 초중고에 큰 차이가 나지 않고요. 그다음에 민사상 책임도 어쨌든 뭐 경제 자력이 없기 때문에 부모의 몫이겠죠. 그 초등학교냐 중학생이냐 고등학생의 가장 큰 차이는 형사적인 처벌에서 문제가 되는데 그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중학생도 그 형사 미성년자이지만 10세 이상인 경우에는 이제 그 촉법 소년이어서 그리고 우리 소년 법원이 소년 사건으로 개입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 TV에서 보면 그 소년 법원 판사님들이 엄하게 꾸짖는 그런 장면을 좀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14세 이상이니까 소년 사건뿐만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 사안이 중대하다면 형사 사건으로 이렇게 의율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이제 나이에 따라서 처벌 수위나 이런 게 다 달라진다.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법학다식 이희관 변호사였습니다. 지금 시각 8시 44분으로 막 가고 있습니다. 이 시각 출근길 교통정보입니다. 출근 정체가 최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양평 쪽으로 상주터널 일대로 된 2차로를 막고 작업을 하고 있어서 차량들 서행합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는 서창분기점에서 월곡분기점 사이와 둔대분기점에서 부곡 일대, 더 가서는 신갈분기점 부근과 다시 용인에서 양지터널 사이로 정체고요. 이후 호법분기점에서 이천 사이로는 작업 여파받아 더딘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시내 강남 순환로 수서 쪽으로 봉천터널 안 4차로에서는 사고가 났는데요. 2차 사고 나지 않게 주의해서 지나셔야겠습니다. 강변북로에서는 구리 쪽으로 행주대교부터 한남대교까지 정체되면서 이 구간 지나는 데만 1시간이 넘게 걸리고 있고요. 북부간선도로 구리 쪽으로는 원릉분기점부터 구리나들목까지 긴 정체 이어지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김민희였습니다. 네, 건강 100세입니다. 김선영
이대 서울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수면 중 이상행동에 네네. 대해서 말씀하시겠다고요. 이 네. 수면 중 이상행동이 어떤 거예요? 이게 이제 수면 중에 진짜 뭐 말씀하신 듯이 이상 행동이 있는 건데요. 이게 비렘 수면 이상 행동과 렘 수면 이상 행동으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수면은 비렘 수면과 렘 수면으로 나뉘는데요. 비렘 수면은 저희가 이제 점차 깊어지면서 몸이 쉬는 그런 수면이고, 렘 수면은 꿈의 세계로 진입을 하는 그런 수면인데, 네. 요게 이제 저희가 각성 상태와 비슷하게 좀 뇌가 활성화되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주 특징적인 거는 이게 이제 그 경추 아래로는 몸이 이제 마비돼서 그 꿈 내용을 이제 각성 때처럼 이렇게 사지를 움직이면서 하지 않게끔, 예, 그 경추 아래로는 다 마비가 됩니다. 네, 그런 수면이거든요, 렘 수면이. 그래서 비렘 수면에서 이상 행동이 나오는지 렘 수면에서 이상 행동이 나오는지에 따라서 발현 양상이 달라지고, 그 연령대별 이제 뭐 유병률도 좀 달라집니다. 네. 그래요? 네. 그 목류병은 그러면 이상 행동이에요? 네, 비렘 수면 이상 행동에 속합니다. 네. 그 보통 우리가 잠을 잘 때 비렘 수면으로 들어가서 렘 수면으로 갔다가 다시 비렘 수면으로 나옵니까? 네, 그렇게 됩니다. 네. 그러면 목류병은 요 앞이거나 뒤쪽에서 발생하는 이상 행동. 그렇죠. 저희가 이제 수면 전반부에 비렘 수면이 집중돼서 나타나고요. 수면 네. 후반부에는 렘 수면이 집중돼서 나타나기 때문에 네. 이 목류병은 저희가 수면을 취한 후에 1시간에서 3시간 사이에 호발을 하죠. 목류병 말고도 이상 행동으로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저희가 이제 비렘 수면에서 굉장히 이제 뭐 특징적인 거, 이제 수면 중에 이상 섭식 행동이 있으신 거, 아무거나 먹는. 자면서 먹어요? 네네. 근데 기억을 하지 계세요? 못합니다. 네, 그런 거는 이제 20, 30대 여성에게 호발을 하는데, 네. 졸피뎀이라는 수면제 이런 거를 이제 드셨을 때 부작용으로 이런 것들 생길 수 있고요. 네. 이제 렘 수면에서 나오는 행동 장애는 주로 이제 50대 이상에서 호발을 하는데. 네. 요게 이제 뭐 꿈을 꾸시면은 저희가 이제 경추 아래로는 다 마비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부분에 신경퇴행성 질환을 일으키는 알파 시누클레인이라는 단백질이 이제 쌓이면서 사지가 마비가 되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은 꿈 내용을 그대로 행동하거든요. 사지를 아주 뭐 공격적으로 움직인다든지 네. 이러면서.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50대 이상에게 이제 호발을 하고, 신경퇴행성 질환이 이제 나타날 수 있다는 어떤 위험 시그널이 되죠. 네. 그러면 그런 상태면은 이제 옆에 사람을 발로 자다가 찰 수도 있고 막 그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구나. 네. 이 연령대별로 수면 중 이상 행동이 좀 달라진다,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네네. 연령별로 어떤 차이가 있어요? 연령별로 이제 앞서서 조금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네. 50대 이전에서는 주로 비렘 수면 이상 행동이 나옵니다. 목류병이나 뭐 수면 중 이상 섭식 행동 이런 게 나오고요. 네. 이제 수면 전반부에 이제 주로 나오는 게 이제 특징이고, 그리고 저희가 사실 이제 목류병 같은 경우에는 뇌가 이제 제대로 성숙이 되지 못해서 각성과 수면 상태가 혼재되어서 나오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러니까는 뇌가 이제 정상적으로 잘 발달하면 저희가 그게 이제 자연적으로 소실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럼 목류병은 그 낮은 연령대에서 많이 나타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유아기나 청소년기 사이에 많이 나타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뭐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수면 중에 이제 그 막 식사하는 이상 섭식 행동 같은 경우도 비렘 수면 이상 행동에 이제 속하는데, 네. 그것도 이제 졸피뎀으로 주로 일어나기 때문에 졸피뎀 끊으시면 되는 거고. 네. 그다음에 50대 이후부터는 이 렘 수면 행동 장애가 신경퇴행성 질환의 위험 시그널이기 때문에, 예, 상당히 이제 중요한 저희가 이제 건강적인 어떤 적신호 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그게 그러면 이를테면 치매의 예방 예후다 이렇게 증후다 이렇게 봐도 네, 그렇게 연관이 있습니다. 저희가 2019년에 이제 출간된 논문에서 네. 한 뭐 인지기능 저하나 운동기능 저하가 전혀 없는 그런 렘 수면 행동장애만 있는 이 1,300명 정도 환자를 12년 동안 추적 관찰을 좀 해봤거든요. 네. 그랬더니 이제 1년에
6%에서 7% 정도 이런 신경퇴행성 질환이 발생했고 최종적으로 12년 후에는 74% 정도에서 파킨슨이나 이제 치매가 일어났다는 그런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적지 않고요. 유병률이 굉장히 높네요. 예, 굉장히 높고요. 그러니까 램수면 행동장애가 발생을 한 후에는 10년 후에는 한 10명 중에 7명 정도에서 파킨슨이나 그러니까. 치매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램수면 그 수면 방해는 빨리 고쳐야 되겠네요. 네, 그렇지만은 사실은 요거를 이제 완치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램수면 행동장애가 이제 완치라는 개념은 없고요. 그냥 증상을 완화시키는 그런 치료. 그러니까 이제 뭐 위험한 행동을 하실 때 뭐 주변에 이제 위험한 뭐 물체가 있는 거 이런 것들 좀 치우고 그 다음에 뭐 침대에서 낙상하실 수 있으니까 뭐 매트를 그냥 깔고 주무신다든지 이제 같이 이제 침상을 공유하는 뭐 아내분이나 남편분은 따로 방을 이제 사용하신다든지 이 정도의 어떤 예방 조치와 뭐 근이완 효과가 있는 약물을 쓰는 정도의 그런 그냥 증상을 완화시키는 이제 치료를 하고 이제 완치의 개념은 없는데 이게 이렇게 어떤 치매나 파킨슨을 이제 예고하는 그런 시그널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노년기에 대한 계획을 미리 세운다던가 아니면은 이제 파킨슨병이나 치매 징후를 살펴서 그런 징후가 있을 때 조기 개입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이제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치매는 이제 뭐 대부분 다 아실 것 같은데 어떤 그 질환인지. 파킨슨은 어떤 질환입니까? 파킨슨은요, 저희가 이제 사실 뇌 신경세포가 퇴행이 되면서 죽어서 이제 생기는 그런 질환인데. 처음에는 이제 몸이 조금 걸음걸이가 많이 늦어집니다. 그러다가 이제 손떨림이 좀 나타나고요. 나중에는 이제 어지럽기도 하고 변비나 이런 것들이 막 생기는 그런 자율신경계 관련한 어떤 증상도 생기고 그래서 신경퇴행성 질환의 아주 대표적인 질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파킨슨병과 치매 이것의 전조가 될 수 있다. 수면 중 특히 램수면 이상 행동, 램수면 중에 이상 행동. 그리고 이게 이제 50대 이후에 주로 많이 나타나니까 이 부분에 그럼 굉장히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되겠는데 제가 이를테면은 수면 중 이상 행동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아요? 제가 자고 있는데. 자고 있는데 거의 이렇게 막 기억은 못 하시는데요. 일단은 주변 분이 이제 막 옆에서 공격적으로 움직이고 하시니까 같이 주무시는 분이 인지를 해서 병원에 데리고 오시는 분들이 그런 경우가 많겠네요. 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램 수면이 사실은 아까 각성과 이제 비슷하게 뇌가 활성화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좀 얕은 잠에 속하고 꿈 내용이 다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주로 그 꿈 내용이 상당히 막 쫓기거나 막 싸우거나 이런 공격적인 내용이라는 게 특징적이거든요. 그래서 환자가 인지하는 거는 너무 공격적인 꿈을 많이 꾼다 새벽녘에 그렇게 이제 인지를 하시고 주로 이제 같이 주무시는 분이 그 꿈 내용대로 막 욕설을 하거나 사지를 막 움직인다 이러면 주로 이제 저희가 램수면 행동장애 거의 의심을 하고 야간 중 수면 다운 검사를 저희가 그럼 이제 하게 되는데 그때 램수면 때 경추 아래로 이제 근이 다 마비가 돼야 되는데 골격근이 힘이 막 들어가거나 비디오로 봤을 때 램수면인데 막 움직이신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확진을 하게 됩니다. 그 왜 잠꼬대 있잖아요. 잠꼬대인데 이제 그 왜 친구들끼리 이제 장난삼아도 그래 얘기하거든요. 야, 넌 잠꼬대를 하는데 왜 이렇게 욕을 자꾸 하냐. 근데 그게 지금 이런 증상이 될 수도 있다. 50대 이후면 그럴 수 있는데 일단은 일반 잠꼬대랑 램수면 행동장애 약간 다른 게 일단은 잠꼬대는 말씀만 하십니다. 골격근이 움직이진 않거든요. 근데 이제 램수면 행동장애 공격적인 꿈을 새벽녘에 꾸면서 그 내용대로 이제 사지가 움직이시면 램수면 행동장애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치료는 근원 치료는 어렵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이거를 좀 진행을 늦춰주거나 또는 이제 2차 피해 같은 걸 막는 정도의 치료는 가능하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예방은 안 돼요? 예방이요. 예방도 사실은 파킨슨과 치매와 연결되어 있는 그 램 수면 행동 장애는 사실은 예방법은 좀 없고요. 예방법은 없는데 가성 램 수면 행동 장애가 있긴 있습니다. 그러니까 램 수면 행동 장애처럼 보이는데
진정한 렘수면 행동 장애는 아닌 것이죠. 근데 그런 것도 이제 과음하시면 불안정한 구조의 렘수면이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네. 그렇게 되거나 아니면 뭐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수면 무호흡이나 잘 때 막 다리를 막 움직이시는 이제 주기성 사지운동 장애 때문에 자꾸 수면 중에 각성이 되시면 이제 구조가 완전치 않은 렘수면이 또 막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렘수면 이상 행동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금주를 하고 수면 무호흡이나 이제 주기성 사지운동 장애가 있다면 그걸 치료하는 것이 이제 가성 렘수면 장애를 이제 예방하는 어떤 방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어떤 잠을 어떻게 자고 있나는 진짜 정밀한 진단을 한 번은 받아봐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예. 그게 자세하고는 별 관계가 없습니까? 이제 똑바로 누워서 자는 분도 계시고 옆으로 네. 이제 이렇게 해서 또는 엎어서 이런 네. 건 항상 상관없어요? 네네, 수면 무호흡은 관련이 있습니다. 이렇게 엎어서 주무시는 거, 그러니까 머리를 천장으로 해서 주무시는 때 이제 수면 무호흡이 더 심해지고 옆으로 자면 더 완화되고 뭐 이런 건 있는데 네. 수면 중 이상 행동은 관련 없습니다. 그런 자세하고는 네. 관계가 없다. 네. 예, 이건 정밀 진단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예.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려야 되겠네요. 네. 예,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대 서울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김선영 교수였습니다. 네, 6월 11일 화요일 전격 시사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고성국이었습니다. 내일 아침 7시 20분 여러분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